2013년 2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 상온 또는 가열된 금속을 실린더 모양의 컨테이너에 넣고 한쪽에 있는 램에다 압력을 가해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압출이 되겠죠. 압출. 자,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틀에다 놓고 그 누르거나 자르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조 같은 경우는 두드리는 거고, 전조 같은 경우는 그 나사나 기어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나사, 기어 아니면 볼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이게 전부 쓰는 방법이 이 전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상균 추천에서 페라이트가 속절한 페라이트형 추천을 어떤 경우에 생성되는가. 페라이트가 나오려면 냉각 속도가 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릴 때가 있거든요. 첨가량이 또는 이게 망간 같은 경우는 첨가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도 적어야 되고, 또는 이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의 강 중에서 탄소 함유량은 중탄소강이고, 그 다음에 반화염을 첨가한 거다. 그래서 열간 가공용, 열간 가공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STD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반화염 집어넣은 것이 STD 61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동기나 변압기의 자심으로 사용되는 고투자율 재료가 아닌 것은, 대부분 고투자율 재료는 순철에 니켈이나 실리콘이나 또는 알루미늄 같은 걸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다음의 철광석 중 철분이 가장 많은 것은, 자, 철분이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자철광에 해당되거든요. 갈철광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능철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FeCO3라 CO2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CO2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Fe2O3고, 얘는 Fe3O4죠. 그러면 성분을 비교해 보면 얘는 이쪽에 적철광보다는 그 자철광이 훨씬 더 그 철 성분이 많은 거죠. 언뜻 비교를 해봐도 적철광 같은 경우는 5분의 2니까 5분의 2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7분의 3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40%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3, 4, 7, 28, 40%가 좀 넘네요. 한 대략 43%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43%. 얘는 40%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철광이. 그 다음에 6번은 항복구역까지 변형한 후 변형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는 초탄성 원리거든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반드시 간다고 하면, 여기를 다시 그리면은, 인장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를 뭐 예를 들어서 탄성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소성인데, 이거를 이쪽 소성까지 변형했다가 하중을 제거를 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이 초탄성 합금은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원래대로. 그것이 전 초탄성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FEC 평형 상태에 대해서 ACM선이란 무엇인가. 자, ACM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상태도 뭐 여기가 이제 0.8%고요. 0.8%라 그러면, 자, ACM선이면 이쪽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 선.
그래서 여기가 감마 오스트나이트면 여기가 이제 공정선이고 이게 공석선이고요. 그래서 이쪽 선이 ACM 선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번이 되겠네요. 알파 공제에서 F3에 석출하기 시작한 선. 그 다음에 8번 탄소광에서 상온치성인데 원이 된 거 인이 되겠죠. 인. 그 다음에 9번 전열합금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열합금 같은 경우는 열전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열에도 잘 견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 저항이 크면 안 돼. 열을 발생하고 해야 되니까 전기 저항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FE3C에서 금속광 화물에서 FE의 원자비는 3대1로 되어 있죠. 원자비는 3대1로 되어 있습니다. FE가 3이고 C가 1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구리 성질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전기미 열의 전도성이 우수하다, 전향성이 좋다, 화학적 저는 부식이 강하다, 아연, 주석, 니켈 등과 합금이 잘 안 된다. 아니죠, 틀렸죠. 합금이 잘 되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온도에 따른 열팽장계수, 탄성계수 변화가 작아 고급시계, 정밀기계품 등에 사용되는 니켈 합금은 그러면 불변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변광에 해당되는 건 여기 엘린바가 있겠네요. 엘린바. 얘는 니켈 합금이고요. 다른 얘는 온도계 같은 데 쓰이는 거고 이건 내식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알드레인은 그 전혀 다른 합금 중에 알루미늄 쪽의 합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구상학위원회 바탕 조직이 아닌 것은 페라이트형이 있고 펄라이트형이 있고 시멘타이트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나이트형은 아닙니다. 오스트나이트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수소 저장용 합금의 기능이 아닌 것은 수소 저장용이기 때문에 그 수소를 뭐 예를 들어서 저압일 때는 수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도 이제 뭐 방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능이 그러면 이것이 되겠네요. 고온 고압에서 수소 저장이 아니라 이때는 전 방출입니다. 방출. 그래서 방출할 때 고압 수소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15번 금속을 자석에 접근시킬 때 금속에 같은 극이 생겨서 반발하는 반자성체는 반자성체 같은 경우 금 같은 것이 해당되죠. 금, 카드뮴 같은 거. 그 다음에 16번 부유역 때 부유대역 정제법입니다. 부유대역 정제법에 의해서 존 리파인이 나오거든요. 고순도화하고 단결정화에 반도체 만드는 거. 그러면 실리콘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헤드필드 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헤드필드 강과 같은 경우는 고망간 강이죠. 망간이 12에서 14%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에서 14% 들어가 있는 망간 강이다. 고망간 강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직이 오스트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항복점도 높고 인장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1050도 부분에서 선행하여 인성을 높인다. 아닙니다. 급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인법 요게 맞네요. 그 다음에 18번 인청동에서 취약한 성질을 나타내는 화합물은 인청동이기 때문에 구리하고 인의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해당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19번 구리, 망간, 크롬을 함유한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기 합금으로 인장강도 매우 커서 항공기용 신소재로 쓰이는 거.
ESD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D가 두랄루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랄루민. 두랄루민이고 S가 슈퍼 두랄루민인. 그 다음에 20번 탄소강에서 규소의 영향으로 틀린 것은 강의 인장 강도 탄소관계 경도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연신율과 충격값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오히려 규소가 들어가면 이런 충격값이 저하합니다. 충격값이. 2번이. 그 다음에 21번. 고용체에서 용매 원자와 용질 원자의 크기 차이에서 결정극자의 변형이 발생할 때 금속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크기 차이에서 그러면 결정격자가 변형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도전자가 산란이 된다. 그렇죠. 전도전자가 산란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전기저항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강도나 경도 같은 거, 요 세 가지는 다 증가하네요. 얘는 세 가지는 다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당금질 시효는 무엇 때문에 경화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당금질 시효 같은 경우는 당금질에 의해서 과부하로 된 탄화물이나 진화물이 속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나 질소 같은 것이 FE 감마 오스테나이트죠. 감마 이쪽에 잔뜩 과포화되어 있다가 그리고 급냉에 의해서 이런 탄화물이나 진화물로 속출되는 것을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그림 같은 상태에서 25% 비합금의 액상으로 냉각되어 공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고상의 양은, 자, 그러면 고상의 양은 이제 전체가 지금 여기가 공정에 해당되죠. 여기가 공정에 해당되니까는 요쪽 고상의 양이라 그러면 25분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5%고 공정 냉각되어 공정점에 도달했다. 여기 도달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고상의 양은 몇 프로인가? 그러면 요쪽이 X상 쪽이고 요쪽이 고상 쪽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가 100에서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00 빼기 12하고 100 빼기 12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고상이고 이쪽이 고상이고 이쪽이 X상이니까요. 고상이니까 25에서 12를 빼야겠네요. 25에서 12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몇 프로가 나오나요? 한 14.8% 정도. 그러면 1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거 따질 때는 요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고상이고 어느 쪽이 액상이냐, 이쪽이 액체고 이쪽이 비의 고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액체는 이쪽에 반대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레버를 해서 이쪽 반대쪽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고체고 이쪽이 액체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자, 재결정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재결정 온도 같은 경우는 그 용융점 자체가 낮으면 내려가고 용융점이 높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용융점이 아무래도 낮은 것이 알미늄, 요게 가장 낮네요. 그러면 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고용체 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공석 조직이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 맞네요. 오스트나이트, 감마 오스트나이트 맞죠? 감마철. 그러니까 감마 고용체 맞습니다. 베이나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나이트는 열처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데뷰라이트 같은 경우는 감마 고용체하고 Fe3C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Fe3C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베이나이트는 감마를 항원열 처리하면, 항원열 처리할 때 나오는 거죠. 항원열 처리. 항원열 처리, 오스템퍼링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냉각 가공한 금속을 고온에서 풀림 처리하면 회복 저결정이 일어난다. 이때 구동력이 되는 것은, 이때 구동력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안에 가공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가 되겠네요. 가공에 의해서 축적된 에너지.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황동에서 발생하는 자연균열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도 이제 잔류응력이 해당됩니다. 잔류응력이 존재해서 이 응력이 천천히 풀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상태에 서서 어떤 불변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고상에서, 감마가 고상이죠. 감마도 고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는 결국은 감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두 개로 가는 거니까 공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고체의 반응이기 때문에 공석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자, 다음 중에서 5 중에서 이 P의 합금의 양은, 그럼 결국은 반대쪽으로 따져야죠. 요만큼이죠. 그러면 전체가 PS니까 전체가 PS 중에서 그 다음에 이쪽이 P고, 이제 그러면 이쪽이 이제 요 A의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PS분의 OS니까 1번이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금속에서 전기 및 열이 잘 전달되는 이유는, 자, 이거는 금속의 고유한 특징이죠. 금속이 결합인데 바로 금속 결합이 되는 이유는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자유전자가 전기나 열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결합도 시켜주는 원인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번 금속이 응고할 때 자유에너지 변화를 설명한 것이 틀린 것은, 표면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고요. 최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표면 에너지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최적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고 금속의 자유 에너지는 표면 에너지 및 최적 에너지와 관계에 있다. 맞죠? 그래서 얘가 표면 에너지라고 했고요. 얘가 표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얘가 최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엠브리오의 임계 크기는 응고금속의 자유에너지 크기에서 응고금속의 자유에너지는 최소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두 개를 요 표면 에너지하고 최적 에너지 두 개를 평균이 내면은 그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요 엠브리오라는 얘기는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순간에서는 요 순간의 프리 에너지는 결국은 자유 에너지는 가장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 최소가 틀렸습니다. 가장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32번 다결정 재료의 결정립계에 의한 강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정립계 많을수록 재료 강도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립도가 작을수록 재료 강도는 증가한다. 맞고, 결정립계가 강화는 강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홀패치 시계하면 결정 재료의 결정립가 크게 잘수록 이제 틀렸지요.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홀패치 같은 경우는 그 강도를 결정립 크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결정립 크기가, 이게 크면은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가 크면은 얘가 작아지죠. 그래서 얘가 결정립도가 작아야 얘가 커지죠.
다음에 이게 또 다른 데는 이렇게도 표현됐습니다. 뭐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D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나 루트 D분의 1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번 상온에서 순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최신심방격자 맞고요. 당금질에도 경화되어야 된다 맞고요. 기속 원자 수는 2개다 맞고요. BCC니까. 그 다음에 A1 변태를 하기 때문에 A1 변태는 저기서 일어나는 거죠. 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A1 변태를 하기 때문에 당금질하면 경화되지 된다 아니고 경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고 요건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최신 입방격자의 단위격자 원자수와 원자 충전율은 얼마인가? 자, BCC이기 때문에 BCC는 원자수는 2개고 그 다음에 충전율은 68%가 됐죠. 그 다음에 FCC 같은 경우는 원자수는 4개고 충전율은 74%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고용체 강화학금에서 용매원자, 용질원자 사이의 원자 크기가 클 때 가장 크고 항복 강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 경우. 자, 구리합금 중에서는 이게 베릴륨 집어넣은 것이 가장 강도가 크죠. 이제 그 이유가 구리는 원자는 크고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상당히 작죠. 얘는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 해당되입니다. 원자 크기가 가장 크고 항복 강도가 제일 크다. 베릴륨 정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피크의 확산 2법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J는 마이너스 D로 표현다. 이게 이제 요게 확산이겠습니다. 요거는 1법칙에 해당되네요. 얘는 제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칼날 전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피결함이 일종이다. 아닙니다. 선결함입니다. 잉여 반면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고 틀렸고요. 같고요. 얘는 선결함이라고 했고 전이선과 버거스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맞습니다. 칼날 전이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나선 전이는 평행입니다. 버거스 벡터 이건 틀렸고요. 그래서 칼날 전이는 버거스 벡터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나선 전이는 같이 갑니다. 평행. 버거스 벡터가 평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38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나는 상변태에서 깁스의 자유에너지. 자, 깁스의 자유에너지 G는 뭐 엔탈피하고 그 다음에 T하고 S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H 빼기 3번이 되겠네요. 요 식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광에서 탄소의 증가에 따라서 물리적 성질의 변화로 틀린 것은 비열이 증가한다, 비중이 증가한다. 비중이 증가가 아니죠. 감소하죠. 그 다음에 40번 규칙화한 합금을 제거하려면 가역적으로 규칙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상태로 되는 거. 자,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규칙에서 불규칙으로 바뀌는 변태죠.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규칙 불규칙 변태. 그 다음에 41번 과공석광을 열처리한 결과 각 단계가 끝난 후에 현미경 조직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물속에서 담금질했다. 폴라이트 아니죠. 폴라이트가 아니라 마텐자이트가 나와야 되죠. 마텐자이트.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탄소광을 고온에서 열칠할 때 표면 산화나 탈탄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로엔의 분위기로 틀리는 것은 산화나 탈탄 방지하려면 산소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산소를 제거해야 되니까 환원 분위기 맞고 진공 분위기 맞고 산화성 분위기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43번 합금강에 첨가됐을 때 경화능 향상 효과가 가장 큰 거. 실리콘, 보론이 되겠네요. 보론, B. 그 다음에 44번 다음 중 당금질 균형과 변형의 주된 원인은 자,
당금질 했기 때문에 급냉을 한 거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응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온도 차이로 인한 급냉에 의한 온도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강을 냉각할 때 심냉 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조직이 미세해진다 맞고요. 강제 내마모성 증가 맞고요. 잔류스테나이트를 메탄자이트한테 맞고, 메탄자이트를 잔류스테나이트 아니죠. 여기 이제 바뀌었죠. 요거 바뀌었죠.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수용액에서 캔칭 시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단계. 냉각 속도 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죠.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맨 처음에 비등 단계고, 아니죠, 비등이 아니라 여기가 증기막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등 단계고, 그 다음에 대류 단계가 되겠죠. 대류 단계. 그래서 이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요. 그러면 비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 단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석광은 오스테나이트와 한후 로랭을 했을 때 조직은 공석광을 오스테나이트하고 나서 로랭했기 때문에 펄라이트가 나와야겠죠. 얘는 급냉, 뭐 순냉 이런 건 뭐 윤냉, 이런 건 공냉하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비례저시 온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전기로의 전기회로를 2회로 분할하여 그 한쪽을 단속시켜서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비례저시나 단속 전력 제어 같은 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력의 공급 전력은 조절기 신호가 온일 때 100% 공급하고 오프일 때 좀 낮추는 거. 이게 이제 비례저식 맞네요. 이게. 그 다음에 49번 가스 침탄에서 해리스 방정식. 자, 해리스 방정식은 보면은 TC 이제 침탄 시간은 이때 이제 침탄 시간하고 확산 시간하고 더한 거, 그 다음에 목표 탄소 농도, 그 다음에 침탄 시 탄소 농도, 그 다음에 소재 자체의 탄소 농도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거 맞는 거 보면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여기. 그 다음에 50번 기계 구조용 부품에 사용되는 청동의 열처리 방법. 청동 같은 경우는 재결정 풀림을 하거든요. 재결정 풀림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1번 다음 그림은 가스 침탄 공정도이다. 확산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어딘가. 자, 확산 같은 경우는 저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때쯤부터 이제 확산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C가 되겠네요. 보면 이제 A 같은 경우 승온이고 여기가 침탄이고, 침탄이 돼서 이것이 이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확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단검질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급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고탄소강, 특수강, 침탄강, 베어링강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MS 직상 염유계 단검질환을 공략하여 AR 다시 변태를 진행시킨 특수열체 방법. 자, 요거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가 있다면은, 그거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MS점이죠. MS, 얘가 MF. 자, 여기서 MS 직상에서 여기서 염육에다가 있은 후, 그 다음에 직상의 염육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검질 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공냉하는 거니까 다시 이제 그리고 다시 또 뜨임을 하겠죠. 그러면 좀 이런 그림이면 막현칭이 되겠네요.
자, 마템퍼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2번 마템퍼링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마템퍼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이게 마템퍼링이고, 그 다음에 오스템퍼링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얘가 이제 오스템퍼링이에요. 그 다음에 인상당금질은 이런 게 기죠. 인상당금질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냉각 속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가 인상당금질의 곡선입니다. 막현층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53번 강의 일반적인 냉각 방법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냉각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연속 냉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냉각 또는 2단 냉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온 냉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열판 냉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연속적으로 가는 거. 이게 연속 냉각. 항온 냉각은 중간에 냉각하다가 일정 온도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 얘가 항온 냉각, 얘가 연속 냉각, 얘가 항온 냉각. 그 다음에 계단 냉각 또는 뭐 2단 냉각은 뭐 예를 들어서 급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선행을 한다든지, 또는 선행을 하다가 급냉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2단 냉각입니다. 얘가 항온 냉각이고, 얘가 연속 냉각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나 요거는 이제 2단 냉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다음의 열처리법에서 화학적 표면경화법은 화학적 표면경화법은 질화가 되겠네요. 질화나 또는 뭐 침탄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질화, 침탄이 화학적 표면이고, 나머지는 좀 물리적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탄소광에서 탄소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MS점과 MF는 어디라는가. 전부 다 똑같이 내려갑니다. 탄소량이 증가하면 요 S 곡선에서요, 탄소량이 증가하면 이 선과 이 선이 다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되겠네요. 4번. 그 다음 56번 폴라이트 가단유철. 자, 폴라이트 가단유철은요, 가단유철을 흑심 가단유철을 만들다가 중간에 멈춘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구문서 첨가에 의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곡선을 변화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흑심 가단유철, 재열처리, 이게 맞아요. 이런 거는 해당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백심 가단유철을 만드는 방법. 이건 폴라이트가 아니라 얘는 백심 가단유철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57번 진공열처리에 사용되는 냉각용 가스가 아닌 것은. 냉각용 가스를 하려면 진공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비활성 가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해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고속도강 스테인레스 강을 염육 처리할 때 사용되는 염육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염육하려고 그러면 전 염육 열처리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려면 전 고온용 염육제를 써야겠네요. 1000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온도 염육제. 고온용 염육제는 염화바램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강을 열처리할 때 탈탄 결함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염육 및 금속육에서 가열한다. 뭐 글쎄요. 그러면 이것이 결함이 오히려 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니고, 중성 분말제 속에서 가열한다. 이것도 그렇고, 도금 피만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되도록 장시간 가열한다. 이렇게 장시간 가열이 되면은 결국은 탈탄이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탈탄 및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겠죠. 탈탄 및 스케일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1 밴드점 이하에서 가열한 열처리, 템퍼링 또는 뜨임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판재의 소성 가공성을 평가하는 거. 그러면 소성 가공성이기 때문에 커핑 시험 또는 에릭센 시험이라고 있죠. 에릭센 시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핑 시험, 에릭센 시험.
그 다음에 62번 피로시험에서 SN 곡선, S는 응력이고 얘는 응력이고 얘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횟수. 그러면 응력과 반복 횟수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3번 방사선 투과 시험은 내부 결함을 2차원 투영상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객관성이 우수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용접부 내부 검사. 내부 검사가 맞겠죠. 내부. 뭐 이런 부식균열 이거는 좀 표면 결함에 해당됩니다. 이런 건 표면 결함. 그래서 표면 결함은 적합하지 않고 내부 결함이 적합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64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인식되고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아닌 것은 아무래도 안전을 잘 알고 있으면 직장 신뢰도 높고 맞고 해서 그 다음에 생산 효율을 좋고 그 다음에 고유기술 축적을 한 품질 향상 이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하 동료 간의 인간관계가 개선되나 이직률이 증가한다. 인간관계가 개선되면 오히려 이직률이 감소하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주사전자미경 관찰용도 주사전자미경 SEM이라고 그러죠. SEM.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파면이나 일반 조직이나 또는 파면 같은 거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닌 것이니까 피로 파단면 맞고요. 표면 마모 상태 맞고 그 다음에 금속 재료의 패턴 이거는 템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 투과전자 미경 TM으로 봐야 됩니다. 템 같은 걸로. 그 다음에 66번 재료가 변형 시에 외부 응력이나 내부의 변형 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응력파를 감지하여 공학적 응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제 음향 방출법 이게 맞겠네. 음향 방출법. 그 다음에 67번 다음 중 크리프 시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단계를 정상 크립이라고 하면 일정하게 진행되는 단계이다.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크립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 여기하고 여기를 요거를 1단계 여기를 2단계 여기를 3단계 표하면 1단계는 감속이 되겠고 감속 크립 그 다음에 2단계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3단계가 가속이죠. 가속. 왜냐하면 1단계는 곡선이 이렇게 가니까 갈수록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얘는 일정하게 가는 거고 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좀 맞는 거는 보면은 1단계가 이거 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맞네요. 크리프 시험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하중하고 그 다음에 온도하고 장시간 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8번 설퍼 프린터에서 황편석 분류해서 역편석은 SI가 되겠네요. SI 얘는 중심부 편석이고 SN은 정상 편석이고요. 그 다음에 SD는 점상 이거는 점상 편석 이게 되겠습니다. 얘하고 틀린 겁니다. 얘는 정상 비정상 정상할 때 정상 얘는 점상 점할 때 점상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비커스 경도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준표는 자기를 띄지 않아야 된다. 뭐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정용 기준 시험표는 두께는 4mm 이상이 된다. 아닙니다. 이게 6mm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야. 별도의 기준 시험표 있는데요. 얘가 두께가 6mm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케이스 B에 6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상대적으로 경한 입자나 미세 돌기와의 접촉에서 표면으로부터 마모 입자가 이탈되는 거. 그럼 결국은 갈리는 마모거든요. 그러면 갈리는 마모니까 연상 마모가 되겠네요. 피로 마모 같은 경우는 요건 피로에 의해서 점점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응창 마모는 한꺼번에 왕창 붙었다가 그 일종의 우리 테이프 붙였다가 딱 띄면 털 같은 게 확 빠져나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응창마모입니다. 왕창 붙었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산화마모 같은 경우는
그 마모부가 고온이 되면은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런 산화마모고요. 연상마모는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그 연삭작용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71번 알미늄과 그화금의 현미경 조직 검사에 사용되는 부식자. 알미늄 같은 경우는 수산화나트륨으로 해야 됩니다. 수산화나트륨 여기에 되겠네요. 얘는 전 저기 뭐예요, 강에 적용되는 거고, 얘는 니켈 합금 같은 거에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에 적용되겠네요. 그 다음에 72번 연강, 동합금, 알미늄 및 가단철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16분의 1인치 강구. 그러면 그러고 있는 로컬 경도 스케일. 그러면 전 B 스케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BFG입니다. BFG 얘가 B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ACD 얘가 C 스케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73번 연신율. 일단 표점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에서 표점거리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표점거리, 그 다음에 그럼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4번 전도체 내에 유도되는 원형전류를 와전류라고 한다. 이때 와전류는 무엇에 유도되는가? 자, 와전류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작용이죠. 전자유도작용.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금속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석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자석이 있으면 이때 이 판에 가서 이렇게 전류가 생성되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전자 유도 작용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5번 금속 재료의 파괴 원인 중 화학적인 현상에 해당되는 거. 자, 충격은 물리적이죠. 마모도 물리적이죠. 피로도 물리적이죠. 부식은 얘가 이제 화학적인 현상이죠. 이 세 가지는 물리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76번 초음파 탐상 시 사용되는 접촉 매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접촉 매질은 초음파 탐상할 때 이런 재질이 있다 그러면 초음파 여기다가 초음파를 쓰는 발송 초음파를 발신이나 또는 수신하는 탐촉자가 있거든요. 탐촉자인데 요 탐촉자에다가 탐촉자와 탐촉자 사이에다가 여기에 공기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별도의 물질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접촉 매질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병원 가면은 환자가 누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복부 초음파를 보러 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를 바릅니다. 그런 게 그리세린 같은 거 그런 걸 바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기계유, 뭐 글리세린 같은 게 이게 맞고요. 염산을 쓰면 안 되겠죠. 염산 쓰면 이런 게 다 부식이 되니까.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재료의 강성계수를 측정하는 시험법은, 자, 강성계수를 측정하려면 피틀림 시험으로 해야 됩니다. 피틀림 시험. 얘는 경도고, 얘는 전단 강도고, 얘는 마모량이고요. 그 다음에 78번 압축 시험에서 단면 치수에 대한 길이의 비례에 따라 파괴 현상의 차이가 있다. 가늘고 긴 직주를 했다. 그러면 굽어지면서 파괴되는 현상이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좌골이라고 합니다. 버클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골 요게 되겠네요. 연상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파괴가 늘어날 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파괴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전단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도로 일어나는 거고, 치성 파괴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그냥 딱 잘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9번 충격 시험편에서 노치 반지름의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노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노치 반지름이 클수록 음력 집중이 크다. 반지름이 크면 아무래도 요 반지름이 작은 거하고 반지름이 이렇게 큰 거하고 이쪽이 음력 집중이 훨씬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값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노치 반지름이 클수록 흡수 에너지가 크다.
이게 맞겠네요. 예, 흡수에너지가 큰 게 이게. 그다음에 결정립의 지름이 0.1mm 이상 결정 조직 상태나 가공 방향들을 검사하려면 어떤 시험법이 가장 적합한가? 자, 0.1mm 이상의 비교적 큰 조직이니까 매크로 조직이죠. 그러니까 매크로 검사법이 되겠네요.